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에너지공학부의 최인수 교수입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강원대학교 스타 교수 강의 두 번째 세션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인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저희 학교에 있는 학부에서 과연 그 에너지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특강이라고 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전달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을 보시면 에너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딱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발음 기호가 옆에 적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에너지는 이제 활기 또는 에너지 동력 자원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실제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을 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를 내리는 건데요. 일단은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이제 화학공학 쪽에 학위를 모두 이수를 했고, 박사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는 연구원 경험을 쌓고 2015년부터 현재 강원대학교 에너지공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리차드 스몰리라고 하는 학자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게 지금 라이스 대학에, 미국에 있는 라이스 대학에서 이제 그 교육을 하셨던 교수님이신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세상에 안 계시고 작고를 하셔서, 근데 이분이 2003년도에 이제 그 휴스턴에서 어떤 학회 세션에서 강연을 통해서 전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향후 50년간 인류와 이 전 지구가 겪게 될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 그리고 자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물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식량, 그다음 네 번째는 환경 그리고 생태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빈곤, 그리고 테러와 전쟁, 그다음 질병, 그다음에 교육, 교육의 격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 민주주의, 그다음 마지막 인구에 대해서 이 10가지의 문제들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미래학자는 아니신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환경을 둘러싼 그 문제들에 대해서 처음 제기를 이제 하신 겁니다. 이 10가지 중에 4가지 정도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물도 어떻게 보면 자원이죠. 그 다음에 환경,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인구는 이 에너지와 자원이랑은 좀 동떨어져서 볼 수 있지만, 결국 이 에너지와 자원, 환경을 둘러싸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구동하는 어떤 요인이 인구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큰 4가지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지금으로서 말씀드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테마라고 보실 수가 있고, 10가지 중에 이제 4가지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누차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석탄은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석유는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약 50년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석탄은 그 반면에 한 30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시일가스나 오일들은 350년 정도 저희가 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장량도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분열, 지금 원자력 발전은 대부분 핵분열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경수로를 이용한 원자력 핵발전 같은 경우는 약 100년 정도, 실질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이제 우라늄 붕괴죠. 붕괴 반응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은 100년 정도를 쓸 수 있고, 원자력
중성자를 이용한 핵 분열 과정에서 이제 중성자를 분열시켜서 중성자를 연쇄 반응시켜서 반응하는 발전인데, 이 중성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우리가 증식로, 영어로는 이제 브리더라는 말을 씁니다. 이 미래의 증식로가 조금 더 개선되고 개발된 증식로가 나온다고 한다면 10,000년 정도의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원자력 발전 중에서도 핵 분열이 아니라 이제 융합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 태양이 이 핵 융합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제 저희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성자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한 융합 발전이나 이제 중수소 융합 발전 같은 경우는 10,000년, 그리고 중수소 같은 경우는 거의 무한대의 기간 동안 에너지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자원의 보존량이 확인되는 그런 것들, 유한 자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실제 요즘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연으로부터 무한히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무한정 저희가 쓸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떤 지금 화석연료라고 불리는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에 수소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과연 이 수소에너지가 이제 미래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이제 그 물음이 많죠. 실제 수소에너지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화석연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고, 그 후보가 수소에너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바로 얻어지지 않고, 실제 여러분들이 수소 광산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실제로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서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라는 연료 자체의 특성상 이제 수송이나 취급하는 데 있어서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급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실제 수소라고 하는 것이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실제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화석연료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 뚜렷하죠. 실제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소에너지는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석유나 석탄을 쓰는 것처럼 편안하게 쓰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해결해야 되는 장벽들이 많다. 뭐 안전상의 문제, 비용적인 문제들. 저희가 에너지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배출이죠. 저희가 에너지 문제에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처럼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쓸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게 되면 지구의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CO2에 의해서 지구에서 우주로 발산이 되어야 되는 에너지들이 발산되지 못하고, 그렇죠? 마치 온실처럼 지구의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희가 한 100년, 20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이제 2010년 초반에만 해도 49기가톤,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18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의 양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딱 18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이산화탄소의 농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와트라고 하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 산업화가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인류가 계속 번영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재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그 이후에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 실제 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산화탄소의 양과 함께 계속 발생해 왔던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는 필수 불가결한 현상입니다. 온실효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실효과가 없으면 지구에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실효과에 의해서 적당히 지구에서 대기 바깥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어느 정도 가둬져야지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가 20도에서 23도 내외에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실효과는 좋은 거지만 이런 온실효과가 가속화가 되면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지정한 이제 펭귄 데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확히 제가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실제 남극에서는 황제 펭귄, 여러분들 아시죠? 황제 펭귄 같은 경우가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북극에는 북극곰이 서식을 위해서 얼음 덩어리 위에서 이제 먹이 생활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뭐 약간 버섯 모양처럼 얼음 쪼가리 위에서 굉장히 위태롭게 부여잡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실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금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의 배출량들을 이렇게 발자국 모양으로 동그라미의 크기가 실제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비례하는데요. 이런 발자국 모양으로 표시를 해보면 왼쪽에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총량을 말씀드리는 거고 왼쪽은 그걸 인구수로 나눠준 걸 얘기해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일본, 인도, 그 다음에 미국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중에서 꽤나 눈에 보이는 발가락에 검지발가락에 해당하는 양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이러고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제 이제 이런 온난화와 탄소 배출을 경고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토의정서라는 겁니다. 기후변화 협약 중에 하나인데 이 교토의정서를 해서 저희가 탄소 배출을 적게 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탄소 배출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효력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전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더 느끼게 돼서 2015년에 비로소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거를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교토의정서보다는 조금 더 강제적인 조약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규모를 각 나라에서 좀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더 많이 배출하게 되면 일종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탄소 배출의 규제를 받는 적용 국가도 훨씬 더 넓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앞으로 허용되는 CO2의 발생량은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그 산정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CO2를 배출해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걸 계산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저희가 총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2,900기가톤이라고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1,90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이미 방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여유분은 1,000기가톤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000기가톤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위한,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이만큼 배출할 수 있다는 거냐라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약 2도씨 정도만 올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2도씨보다 더 높아지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든지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는다든지 이런 식의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 기준이 바로 2도씨라는 거고, 요즘에는 조금 더 이 2도씨도 너무 여유롭다. 지금도 더 타이트하게, 더 강력한 조금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5도씨 정도만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얼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이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만들거나 그런 에너지원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는 것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소 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하나는 신에너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정의를 하자면 석유, 석탄 또는 원자력이 아닌 에너지를 말하고요. 이 중에서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았던 그런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그 다음에 석탄가스와, 그러니까 바로 새로운 형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파력, 지열, 이런 폐기물 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공통적인 특징은 석유, 석탄, 원자력이 아니면서 동시에 탄소를 적게 배출하거나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노출이 됐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체 전력의 양 중에 일부의 전력을 꼭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 형태로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설비나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들어봤겠지만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조금 규모를 줄인다든지 원자력 발전을 좀 폐지를 한다든지, 그죠? 구동을 멈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것들이 모두 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발전량과 규모를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상황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하는 전기 중에 약 한 4%에서 5% 정도를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비율, 그러니까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저희가 불리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유럽에 있는, 혹은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있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아이슬란드를 보시면 에너지의 전체의 한 89%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다녀오셨거나 혹시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한다면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온천이 많아요. 예, 굉장히 지역적으로 축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온천에 있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만큼 높은 비중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좀 굉장히 아직은 미진한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도 적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단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저희가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어서 저희가 실제 전기를 지금 싸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연료의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쓰는 전기의 양도 조금은 쉽게, 저희가 전기를 아껴야 된다 하지만 생각만큼 이렇게 조금 막 벌벌 떨면서 전기를 쓰진 않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제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전기료를 지불을 하면서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보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러한 가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아까 수소 연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 에너지가 킬로그램당 지금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약 수소를 킬로당 한 6,000원, 그리고 더 가서는 3,000원, 그리고 2,000원까지 낮춰야 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대표적인 예가 태양에너지가 있고요. 이 태양에너지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과 광을 이용하는 발전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풍력에너지, 그러니까 바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운동에너지를 저희가 회수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풍력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이거는 말 그대로 연소를 하는 겁니다. 태워서, 폐기물들을 태워서 저희가 전기를 얻어내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이게 열을 만들어내면은 저희가 이제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만들죠. 이제 그 수증기가 움직이면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 조력 에너지가 사실은 바다를 이용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해양 에너지랑 굉장히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력이나 파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물의 어떤 움직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해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닷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바다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실제 그래서 해양 에너지가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 해양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이런 해양에너지 쪽에 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표의 96%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게 되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에너지의 어떤 고갈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의 부존량, 한계의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해결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염도차 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이용하게 되면, 바닷물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염도가 높은 물이잖아요. 이 염도가 높은 물과 이 염도가 낮은 물, 상대적으로 염도가 낮은 물은 이제 강물이 될 텐데, 이러한 강물과 바닷물을 사이에 놓고 그 안에 무언가 용매나 용질, 즉 물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들이 투과할 수 있는 투과막을 놓게 되면 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삼투 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용매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거나, 반대로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용질, 즉 소금기를 반대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삼투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농도가 낮은 물에서 농도가 높은 물로 물이 이동하잖아요. 그럼 농도가 높은 물 쪽에 바로 물기둥의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향후에 이렇게 생긴 위치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염도차 발전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염도차 발전 중에 역전기 투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부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투압의 현상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도가 높은 물과 낮은 물 사이에서 어떤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막을 하나 놓는데, 그게 바로 이온 교환막이라는 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온 교환막을 쓰게 되면 음이온, 그 이온 교환막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이온만 이동시킬 수 있는 음이온이 있고요. 교환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이온만 선택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온 교환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온 교환막을 사이에 두고 예를 들어서 양이온 교환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바닷물을 흘려주고 다른 쪽엔 강물을 흘려주게 되면 양이온만 이동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바닷물에 있는 NaCl의 Na 플러스 이온이 강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음이온 교환막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바닷물에 있는 Cl 마이너스 이온이 강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온 교환막을 배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즉 바닷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죠.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들의 이동 방향을 저희가 자유롭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여기 보이는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 그리고 양이온 교환막을 이렇게 교대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의 한쪽 파트로 바닷물을 흘려주고 음이온 교환막과 양이온 교환막 파트로 강물을 흘려주게 되면 Na 플러스 양이온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Cl-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동합니다. 저희가 전기의 에너지를 전혀 소모하지 않고도 이런 현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온이 흔들리게 되면 저희가 에너지에서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 이온이 양이 바뀌게 되면 이 이온의 양을 맞추기 위한 평형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은 전자가 발생을 하거나 전자가 소모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이동하게 되면 그냥 자발적으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기를 저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전기 투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염도차를 이용한 발전 중에 하나고요. 이것이 크게 보면은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염도차 발전, 즉 역전기 투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유럽의 한 나라에서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기술을 쓰려면 바닷물과 강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유럽의 어느 나라 중에 굉장히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지역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네덜란드는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 지표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실제 바다와 강물이 인접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일찌감치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착안을 했던 거죠. 실제 굉장히 큰 규모의 네덜란드 이제 국왕의 이름을 딴 발전소도 건립이 돼서 구동 중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한 이런 이 염도차 발전, 즉 해양 에너지만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도, 연구소도 이제 학원처럼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진국인 미국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활용한 염분차 발전, 염도차 발전을 하는 연구를 실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 중에 해양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제주도에 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라는 것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가면 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내부에 바로 역정입수석 장치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구동 중에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그 니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실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제 이 시설들을 확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미국이나 네덜란드처럼 대규모로 이 역정입수석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으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교환막을 교차로 배치를 하고 굉장히 규모가 작긴 하지만 조그맣게 약 한 가로 세로 한 10cm 정도 내외의 작은 반응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는 소재들을 잘 체결을 해서 결합을 해서 실제 전기를 생산하고 바닷물과 강물을 흘려주면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바닷물과 강물이 있으면 이 염도라고 하는 강물의 농도와 바닷물의 농도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염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온은 이동을 잘 할 겁니다. 그렇죠? 농도 차이가 크면은. 그래서 이런 농도 차에 따라서 전기가 얼마만큼 생산이 되는지, 혹은 우리가 흘려주는 유체, 즉 강물과 바닷물에 유량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흘려주느냐, 느린 속도로 흘려주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이 바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역정입수석 장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온 교환막을 한 쌍, 즉 양이온 교환막, 음이온 교환막, 양이온 교환막을 한 쌍씩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뭔가를 쌓아가듯이, 저희가 그걸 이제 스택이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 그거를 1개, 2개, 3개, 4개 해서 14개까지 제가 쌓아봤거든요. 그렇게 14개까지 쌓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조그만 LED 빨간색 램프를 저희가 킬 수가 있어요. 20개가량을 켜서 이렇게 점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에 오시게 되면 수업을 듣고 뭐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겠지만 경진대회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강원대학교에서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창의공학 경진 설계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8년도에 학생들이랑 참여를 해서 실제 이 역정입수석 장치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전극도 만들고 셀도 만들고 조립도 하고 그리고 체결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택의 형태로 14개 정도를 쌓아서 구동을 하고요. 실제 이렇게 점등 실험을 해서 저희가 경진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에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또 공부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실제 굉장히 많은 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만 스스로 좀 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좀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도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이거를 교수님 제가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는 이제 물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정규 어떤 그 전공, 어떤 해당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 전공 내에서 듣는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들,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얻게 되는데, 강원대학교에는 이제 에너지공학부라고 하는 학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공학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전공이 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는 에너지 자원융합공학 전공이라는 곳이 있고, 하나는 에너지 화학공학 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에너지 자원융합공학 전공은 에너지와 약간 자원 쪽에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에너지 화학은 에너지와 화학 쪽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강원대학교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다양한 메뉴 탭을 클릭을 하시면서 각 전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원융합공학 전공뿐만 아니라 화학공학 전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제 이거는 저희가 그 학부의 소개 자료를 제가 좀 추가를 좀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학부에서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교수님들 명단이 좀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년별 교육 과정도 간략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부는 총 10분의 교수님들이 지금 나와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 각각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년별 교육 과정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공이 자랑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도 배출을 했었고,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뭐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뭐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그 자격증은 전공과 관련된 전문 지식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영어 성적처럼 공인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자격증의 형태도 저희가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에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정인투석과 같은 여러 가지 경진대회나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제도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각 교수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연구실에 학부생이지만, 대학원생이 아니고 학부생이지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졸업 후 진로는 저희가 공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기업 쪽으로 이제 많이 갈 수 있고요. 이 기업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공기업,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으로 갈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되게 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공무원처럼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야도 충분히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나 공학 분야에서 관련된 공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나는 기업에 취직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싶고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고 싶다, 그리고 장래에는 저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또 되고 싶다 라는 사람이 되면 보통 대학원을 진학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까지 진학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또는 에너지 화학 또는 에너지 자원 쪽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지만 어떤 학생들이 여기를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학이긴 하지만 특히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기본적인 자연과학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 그 다음에 좀 필요하면 지구과학,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고요. 또 그 분야를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이 에너지공학부로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진취적인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고 의욕이 많고 이런 학생들이 오면은 굉장히 뭐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대학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에너지 화학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화면을 보지 않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뭐 에너지 자원 개발이라든지 에너지 환경이라든지 뭐 에너지 자원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그죠? 건설 토목과 관련된 인프라,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이런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에너지 화학 분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 저도 화공을 했지만 세부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고분자, 금속, 유변학, 반도체 공정, 또 생명화학공학, 그다음에 의약학, 이런 것들 많고, 재료, 그다음에 화공 안전, 그다음에 환경공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런 여러 가지 그 밀입자와 관련된 쪽도 에너지 화학 쪽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그 에너지 자원이나 에너지 화학공학에서 여러분들 이제 신입생이나 지금 현재 입학해 있는 학생들,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년, 학기별로 딱 커리큘럼에 맞게 이렇게 그 단계와 수준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과목들을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진로, 더 나아가서 취업과 아니면 진학이나 이런 진로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화학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1학년 때 들어오면은 기초공학 지식,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에 가면 전공 심화, 세부 지식들을 배우게 되고, 이제 4학년까지 거쳐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돼요. 자, 오늘 이 강의가 사실은 강원대학교 스타 교수 강의 특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단순히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전공이 있고 그 전공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혹은 중학생들이 교수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교수도 사실 엄연한 직업입니다. 엄연한 진로고요. 실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육,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교수님들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해왔던 일들을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 지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크기가 작건 크건 상관없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논문도 쓰고 과제도 수행하고 어디 가서 발표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게 돼요. 사실은 교수자의 어떤 그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을 상담하고 좋은 방향으로 진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다 봉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교수자의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교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적성,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파고들고 뭔가 좀 집중해서 하는 일들을 좋아했고 에너지 또는 화학공학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교수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것과는 달리 뭔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교수로서의 어떤 전공과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교수를 하고 싶어요, 혹은 저와 비슷한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소간에 필요한 역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몸으로 체화시키기는 좀 어렵죠.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건데 굉장히 그래도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욕구, 굉장히 뭔가를 궁금해한다던가 뭔가를 파보려고 하는 어떤 호기심이 많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창의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뭔가를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실무 능력들이 필요해요. 또 요즘 이제 회사나 기업계에서 많이 요구하는 능력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만 활동을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세계에 있는 저랑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라면 약간의 외국어 활용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이런 지식들을 전달하려면 적당한 의사소통 능력이 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사회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봤었을 때 저 교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괜찮고 나는 저분으로부터 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조금은 성숙된 그런 자질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여러 가지 직업, 지금 저희 이 한국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개에서 한 3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굉장히 많은 직업 중에서 굳이 나는 교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제 진로 특강을 이제 외부의 어떤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나가게 되면 항상 마지막에는 이 말로 이제 강연을 마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수험 기간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그 기간이 기간으로 치면은 3년, 그럼 길게는 6년이지만 그 과정 하나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도 겪게 될 텐데, 그 기간은 6년이라는 기간이 일단 정해져 있고, 그 힘든 기간을 이겨내야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아무도 여러분들께 이게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민해야 되고, 많이 힘들어야 돼요. 많이 힘든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여러 가지 인내심과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거를 힘들다, 나는 이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기보다는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원대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래와 같은 꿈을 꾸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생각만 하면서 그 또 고된 일을 하게 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학생들은 전자에 해당하는,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꼭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그 진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나쁜 진로, 좋은 진로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당장 힘들지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그 진로에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진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